병원에서 나오는 길, 한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온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혈압도 높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정말 늙었나 보다. 그때 옆에 앉은 또 다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여기저기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엔 이런 게 뭐 대수였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어서 한 말이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아픈 곳을 알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젊을 때는 몰랐던 몸의 소리를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더 조심히 살라는 신호겠죠?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살았나 봐요. 같은 상황, 같은 나이까지만 전혀 다른 마음가짐. 한 사람은 늙음을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은 늙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또 무엇이 아플까 하고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시작하시나요? TV를 켜면 젊은 사람들 이야기뿐이고 길을 걸으면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천천히 걷고 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멀어져 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정말 잃어버리는 것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이제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철학이 들려주는 지혜로운 노년의 세 가지 길. 나이 들미 어떻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이웃집 창문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집은 참 좋겠어. 아들이 매달 용돈도 주고 며느리는 친절하고. 다른 할머니는 같은 풍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집도 나름의 걱정이 있겠지. 우리 집도 나름의 행복이 있고. 이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적을 비교하고, 진로를 비교하고, 결혼 상대를 비교하고, 자녀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비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나는 관절이 아파서 산책도 힘들어. 친구는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명절에나 보지. 누구는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데 나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나. 하지만 이런 비교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나은 점을 찾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를 자기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진정한 기쁨을 느꼈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의사가 되어서 참 자랑스러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평범한 직장만 다닐까? 나는 교육을 잘못했나? 다른 하나는 성찰의 마음입니다. 그래, 참 다행이네.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니 감사하지.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사람은 남의 기쁨조차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신분에 있지 않다. 마음가짐에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제약이 생깁니다. 체력의 제약, 경제적 제약, 사회적 제약. 하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실제로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십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승진해서 밀리면 속상했고 집이 작으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정작 내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이제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비교 대신 감사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성찰이란 결국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공한 부분도, 실패한 부분도, 기쁨도, 아픔도 모두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비교심의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남과 견주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 좋은 프로그램을 봤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성공을 축복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나 부러움 대신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더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달 용돈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하면 서운했고 용돈이 늦어지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싶어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할머니는 70세가 넘어서도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도 아프고 손님이 없는 날에는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힘들어도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편해.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편안함일까요? 아니면 자립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자율성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서는 데서 나온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존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일 자체의 성취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의 자립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경제적 자립입니다.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파는 것, 손재주를 활용해서 소소한 수입을 얻는 것,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강의를 하는 것. 이런 작은 경제 활동들이 자립의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60세에 퇴직한 후 작은 노점에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세요? 우리가 드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싶다. 몇 년 후 그 할아버지는 단골 손님들과 정이 들어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수입이었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하는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정서적 자립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사랑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의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의존입니다. 정서적 자립이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볼 수 있고 자신만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던 남편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은 소중했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도 의미가 있구나. 할머니는 예전에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도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이 외로움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셋째, 생활적 자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요리, 청소, 빨래, 장보기 같은 기본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일은 자식들이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너무 일찍 포기하면 오히려 더 빨리 의존적이 됩니다. 물론 정말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어서도 직접 요리를 해서 드셨습니다. 간단한 요리였지만 스스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할아버지의 표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맛없어도 내가 만든 음식이 제일 좋아. 이런 작은 자립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되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 상황에 적응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체성, 자립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실제로 자립적인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도 당당하십니다.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으니 이제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자립은 고집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오래된 주소록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 학교 동창들, 이웃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락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몇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학부모 모임도 없어집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외로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독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킹을 해야 하고 사교 활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다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어느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느라 바빴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까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떤 모임은 가고 나면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서로 자랑하고 남을 평가하고 뒷이야기를 하는 시간들.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선택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기로. 숫자는 줄었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겠네. 진정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연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인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연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자랑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이 더 소중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첫째,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사람.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줍니다. 둘째, 서로의 있는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이해해주는 사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반면에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할머니는 매주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2명과 차를 마십니다. 3명 다 70대 후반이지만 만날 때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건강 걱정도 하고 자녀들 이야기도 나누고 옛 추억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격려해 줍니다. 반면에 어떤 관계들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만날 때마다 비교와 자랑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하며 은근히 자랑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자꾸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둘째, 부정적인 에너지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안 좋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버릇없는지, 정치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세상에 대한 불신만 커집니다. 셋째,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의존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냉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양쪽 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느낀다면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깊은 성찰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음악, 원예 등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만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해. 셋째, 자연과의 교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꽃과 나무를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이런 순간들은 어떤 사람과의 대화보다도 깊은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혼자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적당한 교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되 그것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한 선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역할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세 가지 길. 비교 대신 성찰, 소유 대신 자립, 관계 대신 고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립할 때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성찰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나이 듦을 상실로 보지 않고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젊음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모든 경험과 배움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한 그릇의 차를 우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만나 끓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차잎과 만나 깊은 맛과 향을 내게 되었습니다. 나이듦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열정과 중년의 경험이 만나 깊은 지혜라는 향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깊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노년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젊은 척하거나 과거에만 매달리거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노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같은 나이 듦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남들보다 못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관대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실수를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나도 저 나이에는 그랬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넷째, 단순함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겨둡니다. 다섯째, 평온함이 있습니다. 크게 흥분하지도, 크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런 지혜로운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와 나를 비교하지 말자. 점심을 먹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저녁에 잠들기 전 혼자 있는 이 시간도 소중하구나. 이런 작은 다짐들이 모여서 지혜로운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나이 듦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와 의존, 외로움 속에서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성찰과 자립, 고요함 속에서 늙어갈 것인가?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전해준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 진정한 품격은 나이와 함께 깊어진다는 것.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지만 나이 듦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예술이다. 여러분의 나이 듦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는 평온함, 기대지 않는 당당함, 홀로 있어도 충만한 마음. 이것이 철학이 들려주는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매일매일 자라나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지혜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미 두렵지 않은 사람, 오히려 기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